결정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또 하나의 숨어 있는 이슈가 있어요. 이것도 최저임금 갑자기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드러난 이슈지만, 지금 이제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을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죠. 근데 법에는 뭐 이런 거 보시고 이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게 있어? 라고 또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종류는 이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우리 회사는 어떤 종류인지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민감한 거예요. 그 법 문구에 사업의 종류별로 있어? 있어요? 없어요. 고시에는 사업의 종류라는 요 탭이 있어요. 거기에 밑에 뭐라고 써있냐? 모든 사업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사업에 같은 돈을 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게 최저임금법이 88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액을 구분했던 건 그 최초 해밖에 없어요. 그 최초 해의 제조업만 또 시행이 됐었고, 뭐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사업의 종류별로 했다가 그때 만든 법이에요. 이 최저임금법은. 근데 89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에 다 똑같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하기가 뭐 하다라는 거예요. 뭐 하다. 뚜렷한 이유는 아니지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저임금법의 어떤 취지를 자꾸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어떤 사업에서 일하면 돈을 5,000원 받아도 되고, 어떤 사업은 뭐 6,000원 받아도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모든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 대상이 모든 국민이니까 일단 그런 이제 논리 상당히 설득력은 있죠. 그래서 계속 유지돼 왔는데 89년이면 지금 몇 년, 30년이에요? 뭐 몇 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하도 최저임금 급격히 오르니까 타격 입는 사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세사업장에 이제 타격이 크니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거기가 또 나름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액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기업 경총 뭐 정경련 이런 데서 뭘 하면 정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세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곳에서 또 사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액션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규모에 따라서 지불 능력도 다르니까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최저임금 결정은 이렇게 구조가 이래요. 그래서 절차는 이제 뭐 이런 세 가지로 나눠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건 맨날 이제 오래 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는 어쨌든 고시를 결정해서 고시를 한다는 거예요. 8월에 이제 항상 뉴스가 많이 뜨죠. 최저임금 얼마? 8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그다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여기에 이제 뭐 취약계층 대표에서 비정규직 이런 대표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익위원, 뭐 전문가나 뭐 고위 공무원 출신 분들, 박사, 교수님들 들어있어요. 9명.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이게 노사가 크게 이렇게 이만큼 줘. 그러면 안 돼. 이만큼밖에 못 줘. 이러면 그 중간에서 이제 공익위원들이, 말하자면 인원 구조가 이렇게 3등분 돼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드가 되는 거예요. 공익위원들이 가자는 대로 거의 가게 돼요. 그래 왔고. 근데 이 공익위원들 추천을 지금까지는 정부가 추천권을 행사해 왔다는 거죠. 이게 불만인 거예요. 물론 사용자 측도 불만이고, 근로자 측도 불만이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사실 뭐 이게 뭐 크게 이쪽에서는 그래도 팍팍 올려줬잖아요. 그렇죠? 크게 불만은 없었지만 이쪽에서 이제 많이 불만인 거죠. 여기서 끌고 가니까 정부도 영향력 너무 많이 행사하는 거 아니냐, 공익위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또 정부가 또 이제 골치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90일 이내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논의 과정이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범위라고 이제 잘 되고 있다가 아니라 거의 이제 힘의 싸움, 정쟁처럼
힘의 싸움이라든지 너무 큰 간격을 가지고서 밀어붙이기식 또 대외투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소모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이런 어떤 갈등의 소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라는 걸 좀 개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겠다. 골지 않은 그겁니다. 지금 하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하는 전문가위원회, 구간설정위원회. 이거 지금 초안이에요, 초안. 어떻게 될지는 의견 수렴을 지금 받으려고 초안을 발표한 건데 거의 이 연구 용역도 했었고 해서 뭐 크게 수정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겠다. 9명. 그리고 그걸 먼저 한다는 거죠. 먼저 이 9명이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을 하고 경제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 모양이니까 이 세서도 충분히 이만큼 15%치 못 올려줘. 그러니까 한 10%, 8%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 이래서 그러면 최소한과 최대한 구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건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뭐 구체화된 안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먼저 한번 스크린을 거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처럼 이런 차이로 주장을 제시하면서 거기서 막 힘겨루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간 설정이어서 정해준 그 구간 안에서 그게 예전에 어떤 나왔던 그 갭보다는 훨씬 줄어들어 있겠죠. 그리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사 대표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결정 과정에 참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위원회에서 그 구간이 딱 벽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그 안에서 니들이 얘기해서 결정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는 뭐 조금 줄이는 것 같고 이렇게 이원화시키겠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비판을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도 일단 문제일 거고 누가 과연 여기 들어와서 물론 이제 노사 대표가 추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배척도 시키겠다. 저쪽에 추천했어요. 저 사람 완전 사용자 편향이야. 저 사람 완전 빨간색이야. 뭐 이러면은 저 사람 안 돼. 이러면 그 사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그 방안 자체는 어쩔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문성이라는 평가는 어느 정도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누가 들어오겠냐. 무색 묻힌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들어올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그 평가하는 요소 자체에 대한 문제들을 전문가들은 실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소.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 결정은 뭐 최저 생계비,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하게 돼 있었거든요. 꼭 최저 생계비만 가지고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어떤 입장이 그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노사 입장이 다르잖아요.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다양한 폭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를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뭐냐면 이 구간설정위원회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취약계층을 막 보호해줘야 된다. 아니면 사업주가 인건비 증가되는 그 부담을 줄이면서 더 나머지 자금을 더 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자기 가치관의 문제보다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뭔가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얼마나 또 객관적일 수 있으며 어떤 최저임금이 가장 합리적인 최저임금인지를 무슨 근거로 판단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어차피 이런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제기하죠. 건드리지 말 거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시끄럽게 했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정부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했겠죠. 정부는 그냥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했고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도 시끄럽겠지만 가긴 갈 것 같기도 하고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러니까 정부의 목적을 한번 좀 보면 그 영향이 뭐 간접적이긴 하겠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올리고 심지어 지금 2020년까지 1만 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매년 한 15% 이상 올려야 되는 그런 계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한 번 좀 숨을 골랐잖아요. 10%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도 계속 좀 완화된 비중으로 가보자라는 어떤 그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 체계적, 제도적인 그
바탕을 좀 마련해두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라면은 조금은 이제 숨을 좀 숨통이 좀 트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아무튼 근데 노동 쪽의 대표가 배제됐다는 거. 그러니까 노동 쪽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삼는 게 아예 이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게 굉장히 본인들의 그러니까 노동계 쪽에 의사를 결정할 여지라는 그 참여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그냥 언론 플레이 정도 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슈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효력, 기본적인 겁니다. 최저임금은 이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그래서 편의점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죠. 그리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언법 적용 대상자만 제외됩니다. 근로자니까 뭐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제외되겠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또 유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가족이 아닌 동거하지 않는 다른 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인원수가 다 포함이 돼서 계산이 돼요. 최저임금 효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뭐 이걸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이 규정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안 될 텐데, 그렇죠?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종전 임금 수준 저하 금지. 원래 기존의 임금 수준을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깎을 수가 없죠. 그런 근거 규정이라든지 법이 없는 한. 근데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최저임금 너랑 나랑은 최저임금을 주기로 합의를 했어.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항상 올랐잖아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높을 법적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계약했냐면 뭐 제 8,350원이 아니 8,350원이 아니라 그해 매년 그해 최저임금을 너에게 임금으로 줄게라고 계약을 만약에 했다면,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만약에 올해 최저임금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최저임금 내려갔으니까 나는 적게 줘도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주 사실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가지 둘 다 위반을 하면 형사 벌칙이 붙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형사 벌칙이라는 게 그냥 똑같이 내가 근로자한테 줄 돈을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을 못 줘서, 그러니까 임금 체불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을 못 주는 걸 임금 체불이라고 해요. 못 줘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수당 못 주고 퇴직금 적게 주고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임금 체불들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그래서 근로자 진정을 했어요. 몰라 계산 잘못해서 줄 수도 있고 당장 어려워서 못 줄 수도 있는데 또 진정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줬어요. 그럼 받고 나서 이제 근로자가 보통은 난 돈 받으면 됐지, 우리 사장님 처벌까지는 뭐 굳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취하서를 써주거든요. 그 취하서에 이제 그러는 거를 써요. 반의사 불벌죄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기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송치 자체를 안 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냥 맘만 좀 잘 써주면 임금을 많이 체불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근데 최저임금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근로자가 우리 사장님 제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물론 그런 감안은 하죠. 처벌할 때 감안은 하지만 처벌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의미고, 게다가 뭐 반의사 불벌 이게 적용이 아니고 직권범죄인지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쪽에서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종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정 기간도 일반 임금 체불은 시정 기간이 꽤 있어요. 좀 갑자기 기간 25일인가? 15일인가? 시정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뭐 돈을 융통을 해서 주든 뭐 이렇게 시정 기간만 지키면 돼요. 근데 최저임금법 위반은 최저 수준을 못 맞춰준 거잖아요. 그래서 시정 기간도 안 주게 돼 있어요. 즉시 당장 갖다 입금해서 꽂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시정을 안 하면 바로 넘겨요.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따다다 해보니까 감독관이 이거 최저임금 미달이네요. 그러면 몇 월 며칠 이제 시정을 할 테니 그때 입금시키라고 해요. 기한 늦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 기한 늦으면은 시정 지시를 불이행한 게 돼서 검찰로 넘겨야 되거든. 그리고 또 피의자가 돼가지고 지장도 찍고 조사도 받고 막 이래야 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게 즉시 시정이라는 거. 네. 그리고 3년 이내 3년이 보통 근로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사업장 대상 주기가 보통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이 지났다 근로감독 받은 지 그러면 이제 근로감독 대상이 되는 그 풀에 들어가요. 풀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반복적인 재범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페널티를 부여하는 기준도 보통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또 한 번 이게 저번에도 누가 최저임금 위반했다면서 진정해가지고 뭐 시정하라고 했고 합의도 잘 했는데 합의해도 돼요. 합의해도 여기 다 들어가요. 그 리스트에. 합의를 해서 끝나도 일단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그 3년도 아직 안 지났는데 또 그랬어. 그러면 시정은 그런 것도 안 줘요. 시정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검찰에 넘기기 전에 여기서 끝내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 그것도 안 줘요. 그리고 바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처벌 구조가 일반 임금체불에 비해서 좀 강하게 돼 있다. 최저임금은. 그리고 이건 이제 형사적인 문제고 이게 민사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렇게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정한 어떤 규정이 있다. 그리고 그거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이 그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법에 미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이렇게 주기로 한 규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도록 돼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거 무효니까 대신 최저임금의 금액, 최저임금만큼을 지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하고 실제 회사가 지급한 것과의 차익을 보상할 민사적인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자, 그리고 뭐 맨날 무조건 근로자가 계약을 유지하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빼면 되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할 계산해서 주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게 본인 사정으로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 사정으로.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정당한 이유로 근로를 이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되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정 없이 노무수령 거부. 나는 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은 출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하지 마. 한다거나 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취업규칙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취업규칙 근거가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한 2시간, 그러니까 취업 시간이 9시잖아요. 그때부터 2시간이 이제 지난 시간에 출근을 만약에 하면 너는 그날 나오지 마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나오면 아무 일이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지 않는데도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늦게까지 나와서 다시 또 일하겠다 앉아있는 그걸 못 보는 경영자가 있을 때 그런 규정을 넣기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게 만약에 부당하다면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병원 들렸든 뭐 본인 사정이 있긴 했었지만 2시간은 늦었지만 어쨌든 출근을 본인이 하려고 해요. 근데 회사가 일하지 마 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날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날의 임금을 깠어요. 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사용자가 정당한 사정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다 적용이 돼서 그 사람이 만약에 최저임금 적용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케이스는 많지 않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사업장에 이걸 아주 막 제가 강조하진 않아요. 그리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로감독에서 지적을 받게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뭐 항의하지도 않아요. 설명을 안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해드리고 근로감독이 오면 그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좀 엄격하게 되지는 않는데, 워낙 우리는 주지 뭐라고 돼 있어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그에 적당한 방법으로 주재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에게. 그렇죠? 근데 사업주보다 우리 근로자들이 더 잘 아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굳이 이걸 실제로 근로감독 할 때 우리 뭐 웹페이지 이런 데 올려놓으면 됩니까? 뭐 이러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래서 됩니다 하는데 예전에는 아니요. 출력해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이랬다고요. 되게 아날로그틱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감독이 현장 감독이 되고, 그러다 뭐 이런 것까지도 뭐 다 써야 되니까 사실 얘는 최저임금 대상이, 만약에 진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습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런 것도 다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이런 거 써가지고 붙이는 것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지하도록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 지키면 과태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시정기간을 7일 주는데 과태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게시물을 잘 부착시키세요. 감독관님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그냥 걸리게 놔둬요. 걸리게. 대신 다른 거는 이제 안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걸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도 점검도 해드리고, 깨끗한 회사인 거예요. 이거 말고는.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야 돼요.